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오늘 정치 토크 코너에서는 대선 D-1 각 후보들 행보와 막판까지 이어지는 네거티브 공방도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연결해서 대선 당일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해보고 내일 KBS 개표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황정호 KBS 선거방송기획단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각 후보들 유세, 막판 유세 살펴볼게요. 박성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대구 TK, PK 공략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은 자신의 정치적 향이죠. 성남을 찾아서 한 표 호소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얘기,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피날레 서울 여의도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 전략, 박성민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험지를 공략을 처음에 이제 했고요. 고향 네. 안동에 가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어떤 색깔, 진영, 이념에 따라서 갈리지 않고 정말 실용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호소를 하셨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좀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성남에 가서 집중 유세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지지를 호소한 것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 있는 오프라인 유세가 지금 여의도 공원에서 7시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여의도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처음에 선거운동 공식 시작일에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떤 빛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시민들이 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쏟아져 나왔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계엄이 있었던 그 선포가 있었던 당일날에도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었고, 그 뒤에 그 직후 주말에 이 탄핵안 1차 표결이 있을 때에 그때도 이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면서 여의도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부산역에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하는 얘기했고요. 저와 국민의힘 깊이 반성한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길에 나서겠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쭉 와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김문수 후보의 막판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막판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주도를 들렸다가 부산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대구 하고 나서 이제 서울 시청에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밤에 홍대와 강남에서도 젊은 층을 직접 만나겠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에 있어야 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 펼쳐져야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떠한 행정을 펼쳐나갈지를 저는 면밀히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 번씩만 듣고 이번엔 이동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 마지막 유세 펼칩니다. 이 두 사람, 이준석, 권영국
마지막 요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오전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 들렀다가 이제 그 오후에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의 수성못에서 이제 최종 유세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해화역 그리고 구의역 그리고 강남역을 이렇게 방문한다고 해요. 일단은 그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중심으로 2030들 표심에 좀 호소하는 그런 좀 마지막 유세를 펼치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구를 간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놓고서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권영국 후보가 방문하는 세 곳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에 있는 해화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현에서 주로 집회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의역은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또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서 살해당하면서 이제 여성 운동의 큰 어떤 좀 그 시발점이 됐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권영국 후보는 장애인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4명의 후보 마지막 유세 장소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짧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뭐 판세라 그럴까요? 각 진영의 캠프의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 권한 대행이자 이재명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선민 위원장 목소리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을 오직 투표로 끝낼 수 있습니다. 투표는 기적입니다. 총알보다 강합니다. 정직하게 돌아오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한 표 앞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두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이 가장 평등해지는 시간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외치던 그날처럼 내일은 투표장으로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유튜브 조회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박성민 부대위원님 한마디로 투표합시다네요. 투표합시다. 네. 이 5글자로 하면 투표합시다. 4글자로 하면 투표하자. 3글자로 하면 투표해. 투표네요. 그죠? 아무래도 뭐 네. 사실은 뭐 판세가 어떻다,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결국 중요한 건 여론조사보다도 투표장에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특히 하잖아요. 자기의 지지층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만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뭐 투표장에는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지금 각 당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추가적으로 드리면 아까 이제 판세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신동욱 의원 녹취 뒤에 국민의힘에도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깜깜이 기간에 각 당이 분명히 여론조사 합니다. 자체 여론조사 네. 하죠. 밝힐 수는 없죠. 예, 네. 밝힐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대충 판세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 이게 방송 나와서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제 뭐 오늘 아침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자,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이 깜깜이 기간의 판세,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막판이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근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판세라던가 아니면 득표율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하고 네. 실제로 최근에도 어떤 발언에 이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당에서. 그래서 저도 뭐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사전투표가 뭐 막판에는 조금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굉장히 뜨거운 그 사전투표 열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전투표에 하러 빨리 나오신다라는 거는 마음을 빨리 정했다라는 거고 결국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이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심판하러 적극적으로 이제 표를 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어떤 봉합되지 않은 내분들이 존재하고 뭐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혹은 뭐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또 최근에 또 호소를 하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평가가 갈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지층 사이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른바 약간 샤이 보수 혹은 쉐임 보수들의 마음을 좀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분들의 표까지도 함께 우리가 끌어모아서 어떤 통합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계속 강조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보수층에게도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이동수 대표님. 그 사전 투표율 이제 결과도 어느 정도 좀 각 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일차 이제 치러졌던 사전 투표율의 누계를 보면은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호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남, 광주 다 이제 50%를 넘었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호남 지역 분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본 투표장에 덜 나갈 경우 반대로 이제 대구 지역이나 경북 이렇게 좀 국민의힘의 우세한 지역들에서는 이거 우리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본 투표장에 집결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그 사전 투표율의 굉장히 큰 차이도 이제 각 당의 어떤 메시지를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성민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샤이보스까지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샤이보수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좀 기대하고 있는 표의 집단이 아닐까 생각도 되거든요. 그게 어디로 향하느냐도 약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샤이 보수 아니면 과거에 샤이 진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 각 당이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래도 좀 우리 지지층이 지금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지만 나와주시겠지 하는 그 요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이 보수 이거에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샤이보수 어떻게 보세요? 샤이보수는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지지율 격차가 좀 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출구조사가 공개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개표를 했을 적에는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이죠. 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당시 정권의 그런 주거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실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혔던 분들이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하겠구나라는 위기감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봅니다. 신동욱 김문수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단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판세를 숫자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 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일 본투표가 시작되면 저희 지지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제주도에서 경부선 라인을 타고 올라오시는 유세도 저희로서는 저희 지지자분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지금 신동욱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깜깜이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골든 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 네. 역전이 가능하다. 관건은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골든크로스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재명 후보가 얼만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 그 여부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그 대중에 공개가 안 되는 그 시점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들만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질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된 가족 리스크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그 인신 공격성 발언들까지도 막 터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정 지지층인 여성표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 그렇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노조 신화를 이뤄냈던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를 향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가족에 대한 그 국민적인 의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이준석 후보 쪽으로 향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향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골든크로스는 지금 기정사실화
일반화가 됐다라고 좀 봅니다.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만 짧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준석 후보 두 자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 자리에 머물까요? 근데 전 이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15%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마지막 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 논란을 좀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너무 이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는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는 부산역에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못해 죄송하다.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여튼 3자 구도로 가게 됐을 때는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박성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단일화가 사실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어떤 독자적인 완주를 강조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 뭐 이제 본인이 얻어가고자 하는 건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게 아마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는 전혀 어떤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중간에 약간 일종의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설하면 설한데 뭐 특정 이제 국민의힘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죠. 김재현 입장, 비서실장이 밝힌 주장이. 것은 또 뭐 이준석 후보 측에서 연락을 해왔다 뭐 이런 거고 뭐 개혁신당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때 유세장에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공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끝까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네. 신조 부대변인님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지금 한 6, 7시간 남았는데. 안 돼. 지금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네, 왜 이렇게 이동수 대표님. 민주당에서 선거 전날까지 이렇게 좀 단일화 가지고 공격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막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이 단일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단일화가 될 경우에 미리 좀 김을 빼놓는 용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단일화를 실제로 했을 때 거봐라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견제하니까 단일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른바 리박스쿨 댓글 공작 의혹 제기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댓글 공작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데 박성민 부대변인님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김문수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뭐 오래된 사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하는 일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정말 오랜 인연이 있다라고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이 부분과 또 동시에 뭐 리박스쿨에서 어떤 그 활동 보고 영상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거 그 기독자유통일당 그 점퍼를 입고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리박스쿨의 활동 보고 영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얼굴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외에도 뭐 많아요. 뭐 리박스쿨 대표가 지금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여권과 깊숙하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조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이제 작년 6월에 위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박스쿨 네. 대표가. 뭐 지금은 해촉이 됐다. 이번에 해촉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있었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조정훈 의원이 이 리박스쿨이 메이드한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단체와 국민의힘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신조 부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공작이다. 자, 리박스쿨 여기에 대한 댓글 조작이 있었다면 그거는 분명한 수사 대상이고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는 댓글 저 부분은 모른다. 선대위 측도 모른다. 그다음에 장동혁 이제 종합상황실장이 3년 전 대선 때도 똑같은 매체가 윤 전 대통령이 검사제 브로커에게 커피 타주고 사건 덮었다는 의혹 제기했다. 그러고 제대로 검증될 틈도 없이 그냥 대선으로 간다.
음습한 공작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김문수 후보가 알았느냐 네. 연관성이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분들이 좀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박 스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승만 박정희 스쿨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든 김문수 후보든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우파적 성향 단체한테 맡겼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죠.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부터 대선에 나오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손가락 혁명군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손가역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대놓고 댓글 조작하는 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조작한 것 때문에 대법원 그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보니까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남들도 다 그렇게 할 거라는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적어도 선거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싸움에 임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재명 후보의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찐명 유튜브들이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어디 기사 그 좌표라고 그러죠. 달아놓고서 여기 가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것도 댓글 조작이라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알아가지고 지시했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토대로 정치 공작을 펼치고 공세를 할 것이면은 민주당의 과거부터 되돌아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가장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댓글 공작 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댓글 공작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댓글 뭐 여론 조성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뭐 국가 권력이 동원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라든지 아니면 그 드루킹 사건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박스쿨의 의혹들을 보면은 그 댓글 활동의 대가로 그 늘봄 학교라고 하는 그 공교육 강사 자격증을 좀 용이하게 발급해줬다는 의혹들도 있는 거잖아요. 전 이 부분은 수사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전 이건 충분히 이제 밝혀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초등학교까지 갔냐? 이 부분은 저도 이 단체는 물론 부적절하다고는 보지만은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 교육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좀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는 꼭 이제 강성보수뿐만이 아니라 진보에서도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박성민 부대변인님. 그냥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늘봄학교 자격증을 뭐 무상 발급해주겠다라는 미끼로 이른바 댓글 공작원들을 모집을 했고, 그 공작원들에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댓글 작성 지침을 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된다. 뭐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녀 뭐 대표가 리박스쿨 대표가 지침을 주는 그 내용도 취재가 된 거고,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어떤 허위 아이디를 발급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이 아이디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로 쓰는 댓글 말고 이른바 총알을 공급해 준다, 장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허위로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유령 계정들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이 어디 뭐 심지어 연예면 혹은 날씨면 기사에도 댓글을 달아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에도 댓글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줬다라는 게 이거는 명백하게 댓글 공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민주당이 공작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거는 잠입 취재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설을 쓰고 뭐 특정 매체가 소설을 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심지어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는 일들, 뭐 이런 장면들까지도 다 취재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내용들이 잠입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 이건
그런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또 이동수 대표님.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보수 진영에서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우리 정치권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이제 후방 지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사회 역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교육하는 단체도 따로 있고 뭐 정치활동하는 단체 있고 환경하는 단체 있고 이런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사회 기반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해오던 그런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위탁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 단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강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막 여기저기 사업에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범법과 합법 사이에 경계선이 있을 건데 여튼 뭐 댓글의 어떤 강도나 그런 것이 문화로 서로 이렇게 이런 댓글로도 지지하자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범죄 영역으로 넘어온 거 그게 캠프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연관성이 있나가 관건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얘기를 민주당이 꺼낸 것은 이분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댓글 조작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힘과 연루가 되어 있다. 이거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은 매크로 기계를 돌려가지고 결국에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진짜 실제적으로 매크로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도 불분명한 것이고 잠입해서 취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취재의 대상은 결국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뭐 과거에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찍힌 사진, 영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도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지켜보면 될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연관 지어가지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 댓글 조작을 국민의힘이 성행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네.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일단 박성민 그리고 21대 부대변인.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밝힌 내용인데요. 리박스쿨 소속 연구원 2명이 김문수 후보와 정강훈 목사가 창당한 그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심지어는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것도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예 모르는 단체고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아예 모르는 단체란 얘기를 하진 않았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댓글 그 부분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정도까지 하죠. 이 주제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일찍부터 퇴근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 서쪽에선 송내를 중심으로 동북권에선 구리와 상일, 송파 부근으로 더딘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구리 쪽으로는 4, 5차로에서 작업 중인 노오지 분기점부터 상습 정체 구간인 송내 쪽 진입 크게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강을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또 결례부터 사패산 터널까지는 한 번에 13km 구간이나 막혀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도 양방향 남동을 중심으로 차가 많습니다. 특히 성남 쪽 광명 4차로는 사고로 인천 방향 서창 분기점 6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는 만큼 차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구리뱅항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의 사고 여파 원효대교부터 크게 봤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대표단이 민주당 선대위 국제협력단장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 선언한 적 없다.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이렇게 반박을 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뒤에 또 재반박이 나오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 국제적 망신이다. 후보 사퇴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친중의 색채가 너무나도 강화되다 보니까 그 친중 색채를 덜어내려고 미국의 그 명사를 통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굳이 뭐하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알림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미국의 거대 투자자 그 회장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는 발언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제적인 망신에 더불어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향후에 외국의 정상들과 외교를 펼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외국의 정상들과의 외교에서는 적어도 비밀이 어느 정도 엄수가 돼야 되고 서로 간에 공개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을 드높이기 위해서 외국 정상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의심을 충분히 외국 정상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외교를 펼친다고 해도 외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추락하는 계기를 본인들이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향후에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박성민 부대변인님 지금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 또 자료를 냈어요. 오늘 지지는 네. 사실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중간에 이 소통을 했던 교수 한 분이 계신 것 같고 그 네. 교수가 직접 이 짐 로저스 회장과 대화를 한 내용,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한 내용을 뭐 공개를 하고 그 교수님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뭐 이런 일이 오가는 중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당의 입장은요. 네. 이 상황은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이 좀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관위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주거나 뭐 아니면 정정 요청을 뭐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 선언을 주도한 뭐 개성공단 대표단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이 짐 로저스와 소통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교수께서 네.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 개성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 교수 같은 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리된 입장을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대선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입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예, 이동수 대표님. 네, 근데 이게 보니까는 그 짐 로저스 회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원래 이제 대북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이제 북한 사업에 뭐 전 재산 투자하고 싶다 막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북한 사업 관계된 분들과 뭐 아는 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박성민 부대변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중개한 분이 그 영국 국적자인 송경호 평양과기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 말로는 짐 로저스와 소통을 해가지고 지지 선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소통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단어나 이런 걸 가지고 확대했다든지 과장했다든지 이런 건 있지 않을까. 수위의 문제도 있을 그런 수 것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후에 뭐 좀 진위 공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좀 일단락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내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다.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랬더니 윤상현 의원은 너무 유감이다. 당의 뿌리와 정체성.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개헌 반대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 논란 그러니까 지지 선언부터 해가지고 김용태, 윤상현, 한동훈으로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주춧돌을 빼고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나와가지고 대들보를 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선 저희가 필망입니다. 필망.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졌다고 하더라도 보수 재건 당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직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탄핵된 대통령이고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인데 그러한 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커다란 죄를 범하신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2017년에 박근혜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고 선거 과정에서 일절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중용의 미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한탄스럽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수습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내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획책하는 발언은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의 뿌리가 비상계엄 선포고 국민의힘의 뿌리가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늦게라도 오늘 자정까지라도 최대한 본인의 발언에 대한 그 실책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박성민 부대변인도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짧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뭐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제 당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의 어떤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거고 이게 결국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겉으로는 절연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구성원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 뭐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너무나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운운하셨는데 사실 지금 내란 수계로 지목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미 버스는 떠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제 막판에 이제 대선 네거티브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들 오늘 우리가 다뤄본 예를 들어 댓글 조작, 댓글 공작이라 할까요? 댓글 조작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세계적 투자자의 특정 후보 지지,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직전에 저번 주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논란이 됐던 게 역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정신 못 차린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유 작가 발언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유 작가가 사과했으니까 국민들도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과가 아니다. 심지어 2차 가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다 죽을 뻔했던 이준석 후보자 좀 살려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자가 3차 토론에서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일고 나서 엄청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다음 날 이제 유시민 작가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시민 작가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민주당의 좀 대응이나 이런 걸 비판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그 막말이나 뭐 혐오 발언 이런 데서는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생긴 문제는 다 눈 감고 있느냐 이런 좀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양쪽 다 얻은 거 없이 그냥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 혐오 감정만 좀 키워놓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부대변인님은 이게 어떤 영향, 그러니까 어떤 투표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세요? 근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부적절했죠. 부적절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소속도 아니시고 선대위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영향력 있는 스피커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파장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을 민주당과 연관지어서 민주당이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연관지어서 공격하는 그런 정치 공세들은 저는 무의미할 거다,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선 막판에 펼쳐지는 여러 이슈들 자체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안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데 민주당이 또 중요한 것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그런 여러 논란들, 그런 그 국민적인 의심 섞인 시선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돌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을 더욱더 결집시켜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신동욱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 같은 분들도 결국에 골든크로스가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지금 막판의 실책이 너무나도 거셌고 또 그 막판 실책이 벌어지는 동안에 국민들은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에 분노의 투표가 내일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막판 그 막 유세하고 막 강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방송에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세 글자 새나구,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 새나구가 뭐의 준말이냐면요.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 세 표요? 세 표. 3. 예. 자, 새 표가 필요하다. 자, 주위에 해서 새 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뜻 같고 거듭 투표를 독려하는 거고 김문수 파파미는 파도 미담만 나와. 이게 옛날에 최동욱 검찰총장 예. 후보자를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그때 박지원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지원, 박영선, 예. 여튼 파팜인데 파도 미담만 나온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가족이 뭐 깨끗하다. 뭐 그러면서 뭐 상대방은 어떻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불거진 어떤 가족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큰 줄기는 이재명 후보는 내란 정식,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 방탄국가 저지.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는 유세 현장에서 어떻게 좀 소구력이 있는 표들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지지층에서 뭐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표가 좀 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정치가 경제나 이런 것들 등한시하면서 이 정치적인 논쟁 싸움에 매몰된 거 가지고 이제 좀 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초반에는 그냥 정권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검찰 개혁한다, 뭐 검수완박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지지율 무너지고 2021년부터 선거 이제 연달아 졌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내란 종식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이제 세 표가 모자란다고 그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이제 지지층이 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일까지는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성민 부대변인께서는 이 양쪽에 그러니까 내란 종식 이쪽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얘기해 온 거지만 저 상대당의 어떤 이재명 독재 국가 저지 이 부분이 그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요? 전 소구력이 없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다시 등장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된다라는 데 호응하시는 국민들이 클까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런 실패한 지도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호응하시는 분들이 클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요.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권하고 했을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과 사실은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후보예요. 뭐 사실 꼼꼼문수하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와 그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지나치게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극우 문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에게 저는 유권자들께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주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는 평시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 뒤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저는 심판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일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만 봐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비판하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또 반박하잖아요. 윤상현 의원 최근에 선대위에 직책 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뭐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주엽 부대변인님, 김문수의 나라가 위험하냐, 이재명의 나라가 위험하냐,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하는 내란 종식 이 구호가 너무나도 식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이미 대통령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심판해야 된다 이 구호가 더 이상은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전망적인 투표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을 따질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GTX 같은 것도 다 완비하고 수많은 신도시들의 설계도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거북선 논란까지도 최근에 더 이슈가 되면서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가 더 월등하다라는 점에 유권자들이 더 주목하실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계엄 심판, 뭐 내란 종식 이런 것들이 이 현실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고 또 본인 가족에 대한 그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선 이준석 후보의 의원직을 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이재명 총통을 뽑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시중에 도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의 연장선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비상계엄보다도 더 심각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곧 일상계엄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런 면들을 전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그냥 내란 종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이제 뭐 과거의 적폐청산 같이 내란과 관련된 뭐 관계자들 뭐 제대로 처벌하겠다 이거 같은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정당이나 뭐 진영에 따라서 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받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구속된 상태인데 그럼 더 이상 뭐 내란을 종식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우려되냐면 자칫 또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뭐 대대적인 어떤 압박 그리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적폐청산 수사같이 막 1000명을 넘게 막 소환 조사하고 200명을 넘게 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지금 이제 양극화되는 우리 정치가 또 봉합되지 못하고 계속 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갈등만 심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걸 정치보복 박상민 프레임으로 부대변인. 보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따져봐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끝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속 취소당해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반성 없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뭐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탈당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또다시 호소하고 있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끝난 겁니까? 아직 뭐 다시 윤어게인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적극적으로 어떤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든지 헌재에서 나왔던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도 계속 뭐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헌재를 공격하고 비판하셨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윤상현 의원도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에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알려지는 의원들이 있죠. 뭐 추경호 의원이라던가 나경원 의원이라던가 조금 마무리해 이런 주세요. 분들에 네. 대해서도 저는 수사와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상 규명을 통해서 지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 보니까 역대 최고는 아니었지만 둘 다 평일인 거에 비해서는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역별로 저 민주당 강세정이 전남 그 전라도 지역은 매우 높고 대구 경북 매우 낮았고 자, 본투표에서 어떻게 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바로 뭐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동수 대표님 네. 80%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80%는 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게 이제 지난번 대선이 이제 1대1 구도로 이제 아주 그냥 강렬하게 붙었던 선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77.1%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보다는 다소 좀 낮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걸로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사전 투표율이라고 해서 따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사전 투표도 그냥 투표 뭐 1일차, 투표 2일차 같이 그냥 사람들이 좀 보편화된 어떤 선거의 어떤 양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이 나온 거지 딱히 네. 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딱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우리 박성민, 신주호 두 부대변인이 한 20초씩만 자, D-1에 자, 이거는 어떤 선거가 돼야 되고 투표자들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겁니까? 박성민 저는 부대변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가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떨어졌던 국격, 파탄났던 경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신주호 부대변인. 저도 내일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격을 추락시킬 후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후보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수없는 본인의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될 후보냐 아니면 평생을 청렴하고 깔끔하게 살아온 후보냐의 대결은 저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곳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관위 외부 대응반 오정현 팀장 전화 연결해서 투표와 개표 절차 그리고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반 오정현 팀장입니다. 네, 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때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 아닙니다. 밤 네. 자정까지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 개표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내일 선거의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 이제 치러지고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투표가 오후 8시에 마감이 되면 투표함을 구시군위원회가 설비한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를 시작하게 되고 이 개표가 완료되는 시각은 위원회마다 달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난 2017년 거리대선을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자정쯤에는 당선자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운동과 투개표 상황 전반에 걸쳐서 선관위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부분 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부분 어떤 겁니까? 네. 그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수검표를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24시간 동안 외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공정선거 참관단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공정선거 참관단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게 비슷한 게 기존에도 뭐 참관인들 배치됐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도 어떤 훨씬 더 공정하게 제대로 뭐 잡아낼 수 있고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의 투개표 참가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을 하고 그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만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참관인 제도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구성은 학회가 자율적으로 했고요. 학회요? 예. 네, 학회에서. 그리고 투표소랑 개표소뿐만이 아니라 그 선거의 전 과정을 공개를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참관인 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 추천이 아니라 학회 추천이어서 조금 더 중립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 선거 전 과정 보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선거 전 과정에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네, 우선 학회나 주관에서 네. 그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학회랑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다 외부 인사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참관인은 투표소, 개표소에서만 주로 참관을 하시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체국 등에도 지금 직접 가서 참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언론이 동행 취재를 해서 국민들도 현장을 좀 더 신속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공정선거 참관단이 활동하시는 현황을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팀장님 그 투표 개표 절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이제 사전 투표 과정에서 뭐 여러 측면에 좀 허술한 관리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사전 투표한 감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특수 봉인지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제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우선 이 CCTV는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화면을 조작하거나 뭐 고의로 가린 사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저희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시도위원회에 설치된 CCTV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촬영하는 영상을 24시간 동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CCTV를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특수봉인지는 이게 한번 붙였다가 떼면은 그 특수봉인지 자체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는 특수한 재질의 스티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봉인지 자체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부착하면 훼손된 것을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봉인지에는 그 투표 관리관하고 참관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표할 때 그 투표 용지 분류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선은 네. 투표지 분류기는 저희의 개표 과정은 이제 수작업 개표인데 네. 이를 단순히 보조해주는 장치에 불과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 장치인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해킹을 하거나 조작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안 기능이 있고 인가된 USB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작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 과정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 자, 수검표 과정 이제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도입된 이후에 대선에 이제 적용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우선 기존에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기술기로 개수를 하면서 네. 투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그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작년부터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들이 네.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 거예요. 이게 네. 수검표고요. 그런데 이 수검표를 실시하고 나서 다시
그 심사개수기로 또 투표지를 개수하면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정확해지고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개표 인력도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수검표 절차 때문인 것 같은데 투표함을 연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득표수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투표함을 열고 나서는 네. 일단 투표지를 쏟아가지고 가지런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투표지를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기에 넣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 서무원이 앞서 말씀드린 수검표 절차처럼 이제 한 장씩 세가면서 네.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사개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하면서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상한표를 점검하는데 이 개표상한표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득표 상황을 작성한 표인데요. 잘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검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개표 결과를 공표하면 이제서야 득표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내일 이제 대선 본투표 날이잖아요. 사전 투표하고 다른 점이 지정 투표소에 가야 된다는 거고요. 뭐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신분증 뭐 가지고 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정된 시간 안에 당연히 가야겠죠. 자,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인정이 됩니까?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민등 이 선거일과 사전투표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전투표 때는 전국에 어디에나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었는데 네. 선거일 당일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그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투표소가 어딘지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라 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등 그 관공서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하고 성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각가지 신분증이 있는데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주민등록증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니까 지갑 속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요즘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앱 서비스 업체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 가능합니까? 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하고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그 앱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가 20시에 끝납니다. 자, 20시에서 1초 전에만 안으로 들어가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보통은 투표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는 그게 맞는데 이번처럼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후 8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대기자가 앞에 있더라도 대기 번호표를 조부를 받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표소 내에선 도장 찍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인주로 찍고 이걸 한 장 한 장씩 샌다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권자들이 제법 있다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이제 실물 투표 용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공개 수재와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부터 추가로 수검표 절차도 도입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금도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자 투표 같은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보안 같은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표소에서 투표권 행사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무효 또는 기권으로 처리되는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유권자분들이 자기가 투표를 하러 가서 실수로 이제 네. 기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 투표용지를 모르고 훼손하거나 찍거나 이런 네. 경우에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한 번에 이제 정확하게 기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이게 바로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투표용지의 어느 부분이든지 기표를 일단 한 번 하면 그리고 나서 뭐 투표관리관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네. 이게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서 바로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의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기표를 한 다음에 네. 그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어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늘 선거 때마다 주의할 사항이 투표소 안팎 인증샷, SNS 게시물 같은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안 됩니까? 네. 우선 유권자분들이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은 촬영하실 수가 없어요. 투표소 안에서는. 네. 그런데 이 투표소 밖에서, 뭐 투표소 입구 앞에서나 뭐 그 근처에서는 인증샷을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게 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가 없고요. 네.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일 투표하러 갈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대선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대결을 넘어서 그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반 오정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각 방송사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선거 방송 경쟁을 해왔습니다. KBS는 이번 대선에도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당선자 예측 시스템 물론 혁신적 기술로 제작한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 황정호 기자와 함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황정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님.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자, 황 기자 내일이
대선이라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이제 보니까 KBS 선거방송 주제가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이 주제로 대통령 선거방송 기획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데요. 한 네. 사람의 투표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네.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를 하고 선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슬로건으로 정해서 선거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선거에 다 유권자의 권리를 정말 행사했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 그런 뜻이군요. 네. 항상 보면 이제 방송사 선거 방송에는 당대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기술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 AI죠. 네, 대통령 선거 보면 사실 방송사마다 이제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기도 했는데 네.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표 현황을 시각화하는 그래픽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구현하기도 하고 네. 방송 타이틀 영상 그리고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영상에도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AI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시면 자료 그림 등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관련 영상들도 네. 이번에는 AI로 구현을 해서 이게 확실히 달라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좀 발랄하고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뭐 생동감도 있고 더 발랄하고 더 발랄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네. 원하는 느낌을 AI 쪽에 이제 뭔가 지시를 하면 또 그 느낌을 좀 구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그 전에 하던 애니메이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AI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선거방송 시청하는 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당선되느냐, 어느 시점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한지, 어느 시점에서 누가 당선이 확정되는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 이걸 두고 각 방송사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 플러스 가동하죠.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02년이죠. 그러니까 16대 대선 때부터 예측 정확도 거의 100%를 기록을 해왔거든요. 네. 20대 대선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당선 유력 판정을 내렸던 기록도 있고 네.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신속하고 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기대되는데 이 디지털 K 플러스 분석 결과가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네. 이 1위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95%를 넘기면 당선 유력, 네. 그리고 99% 이상이면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개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2위 후보에게 남은 표가 모두 이제 몰린다고 해도 역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시스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때 1위 후보자를 당선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세 번째 그 경우는 물리적인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다 가는 상황에도 흐름상에는 당선 확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2위 후보자에게 남은 모든 표가 몰린다고 해도 역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개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정확한 예측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과학적인 이제 수리 모델 또 통계학적인 예측 모델인 게 필요할 겁니다. 사실 모든 방송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할 텐데 KBS의 디시전 K 예측이 유독 이렇게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네. 시작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자료가 KBS 서버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방송사마다 다 전송을 받는 거니까. 받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디시전 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개표율은 물론이고 역대 이제 선거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알고리즘을 돌리거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도 이제 변수로 감안을 하고 지역별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서 정확도를 좀 많이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까지 봐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보자 수는 훨 적다 보니까 네. 대신 지역별 이 투표자의 성향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또 섬세하게 좀 다뤄져야 돼서 그런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개표율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디시전 K 플러스가 유력 판정을 내릴지 보시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새벽 2시 정도에 아마 확정을 한 것 같은데 당선 확정. 딴 데는 거의 한 3시 뭐 맞아요.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 디스전 K 이번에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정호 기자. 네. 선거 방송의 또 다른 백미는 이거예요. 전문가들과 정치인, 뭐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에게 듣는 대선 해설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아이고 수치가 앞서는군요, 뒤처지는군요, 따라가는군요. 뭐 이 단순한 수치만으로 알기 어려운 국민 선택의 의미. 왜 저렇게 나왔을까? 저것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막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KBS 선거방송 패널 어떤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패널 분들도 네. 또 볼거리잖아요. 시청자들에게는. 그래서 저희도 이 섭외에 좀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그리고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 그리고 평론가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뭐 이런 네. 평론가들이 토론을 펼칠 예정인데요. 사실 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그 김상욱 의원이 당적을 바꾼 뒤에 처음 토론 무대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동이 만들어낸 더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오가는 어떤 논박들이 이번 생방송 토론에서 좀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진 전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뭐 날선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논설위원이다 보니까 직설합법 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직 양당 그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지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출연을 한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자, 다양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투표와 개표 현황 보는 것도 이제 선거 방송의 볼거리입니다. KBS 야외 스튜디오 이번엔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됩니까? 이게 의정부지, 광화문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에 저희가 K큐브라는 사실상 이제 주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광화문 의정부지. 의정부지. 그러니까 의정부지라는 게 이제 좀 낯서실 텐데요. 네. 이게 과거 조선의 국정 운영을 실현하던 이제 공간. 그러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KBS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 공간 위에서 우리 네. 정치도 좀 되돌아보고 미래도 함께 좀 모색해보자라는 의미로 이곳을 이제 주 무대로 일단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월이라고 네. 개표 현황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좀 보여주는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가 담기는 그 미디어월도 사실 지난보다 조금 더 규모를 다 넓혔어요. 그래서 한 2m 뭐 이렇게 다 넓혔고요. 그 이번에는 송파 석촌호수에 가면 한 7m 정도 동그란 스피어가 있어요. 예. 거기가 LED 디스플레이인데 거기를 또 활용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대선에선 일상의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표 방송 중에 볼 수 있는 영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민주주의, 그다음 일상의 회복.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가 누구냐?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의 질문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위안부 할머니, 산불 이재민,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유가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이제 인터뷰를 담았고요. 그들이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내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나 스포츠 경기가 사실 좀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결과가 너무 승복하고. 네. 그래서 그 뭐 이영표 선수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죠. 그리고 90년대 당대 최고 배구스타였던 김세진 선수, 아니 패럴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네. 이 선거 독려 캠페인 영상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티저 영상을 띄웠는데 이미 댓글들도 많이 달려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역대 대통령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재밌게 풀어낸 영상물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통령 부부 중에 뭐 같은 띠 부부가 있는지, 정말 이런 시시콜콜한 뒷얘기도 준비를 했으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의미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내일 개표 방송 KBS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BS 개표 방송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잠시 제가 문자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바로 전 연결에 나왔던 것과 관련되는 건데, 김진희 씨 투표 시간이 8시까지라는 거 이제 알았네요. 보통 6시까지였죠. 홍보 바랍니다. 3253님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99번 완벽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신뢰가 무너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선 본투표에서는 티끌만한 실수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의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황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0대 남성 원모 씨가 지난 토요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열렸죠?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인데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방화 사건 피의자인 60대 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신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가 됐거든요.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이 될 예정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원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라는 이름인데요. 이는 다수가 탑승 중인 열차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도 했는데요. 법원은 오늘 심사를 통해 도주 우려 및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주말 아침 서울 지하철 화재 발생해서 큰 소동이 있었고 정말 자칫 아찔했고 정말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원 씨가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네 번째 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방화 용의자인 원 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옷에 뿌린 뒤 라이터 토치로 점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승객 400여 명이 선로로 탈출하며 대피를 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방화 시점이 승객이 많았던 아침 시간대였습니다. 현장이 당연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열차는 지하 5층 밀폐된 공간을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휘발유 냄새와 연기에 극심한 패닉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승객들이 앞쪽 칸으로 우르르 몰리면서 압사당해요, 밀지 마세요 같은 고성이 터졌고 일부 시민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문을 강제로 열어 마포역 인근 선로에 멈춘 열차에서 400여 명이 선로로 탈출했습니다. 소방대가 9시 4분쯤 현장에 도착했고요. 큰 불은 이미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진압한 상태였습니다. 열차 운행은 10시 6분에 재개됐고 10시 24분에 완전 진압된 상태였습니다. 네. 피의자 어떻게 검거됐어요? 범인은 대피 인파에 섞여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손과 옷에 그을음 자국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서 추궁을 했고 원 씨는 범행을 자백한 건데요. 같은 열차에 탔던 승객들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원 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존 전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잖아요. 네네. 서울교통공사는 3억 3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또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와 대피 중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전용 입국 심사 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전용 입국 심사 창구를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번 조치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그리고 일본의 하네다 공항과 후쿠오카 공항 등 총 4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나라 모두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 심사 창구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건데요. 특히 하네다 공항은 한국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특별 대우에 나섰습니다. 입국장에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이라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요. 또 입국심사 구역 곳곳에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알리는 로고도 붙어 있습니다. 네. 하네다 공항은 외국인 심사 창구 16곳 중 6곳 그리고 QR코드를 인식하는 키오스크 54대 중 19대를 한국인 전용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한국
비중이 크네요. 네, 다른 외국인 입국 심사 창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이 때문에 한국인 전용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한국인 입국자들도 역시 빠르게 입국을 마칠 수 있었고요.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우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조건도 꽤 까다롭다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모든 한국인이 이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네다 공항의 3터미널로 입국을 해야만 하는 건데요. 도착 시간도 좀 제한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도착하는 5개 항공편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편은 한국 항공사와 일본 항공 일부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일본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초행자보다는 재방문객을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입국 전에 비지트 웹 재팬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사전 등록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 등록을 마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를 키오스크에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한국인 전용 창구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에 도착한 3편의 항공기 가운데 이 조건에 맞는 한국인은 80명 정도밖에 불과했습니다. 제도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어차피 뭐 신속한 입국 심사를 위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한국인 입국 전용 심사 이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전용 입국 심사 창구는 6월 한 달간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이용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양국은 이를 시범 운영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연장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기획이 된 거잖아요. 만약 현장 반응이 좋아서 현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어서 큰 네.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이용 대상이 좀 제한적인 만큼 향후의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천안문 사태 36주년 앞두고 중국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중국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화교대학 근처 육교에 반정부 현수막이 등장한 건데요. 현수막에는 자유와 민주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6월 4일 천안문 사태 36주년을 앞두고 좀 전국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위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해당 사진과 메시지는 해외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좀 전달이 됐는데요. 네. 미국 LA에 거주하는 중국 민주당 국제연합 주석 제리젠이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밝혀진 겁니다.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공산당 체제의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라는 말이 자체로 저항의 메시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선 당연히 이런 표현은 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영 기자가 짧게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 같은 걸 남겼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SNS에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우리는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나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며 체제의 억압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에 희생당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수막 게시 자체를 묵묵한 항이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나사다. 우리는 그냥 공산당 체제 부품일 뿐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는 육사 기념일을 앞두고 긴장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집회와 시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열도 강화되고 있고요. SNS에는 육사라는 관련 단어가 모두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반발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의 시위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거나 다만 위치나 문구 등을 통해 추적당할 위험이 좀 큰 상황입니다. 또 이번 시위 장소인 화교대학은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소속 기관이라서 네네. 이 대학은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당국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 조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끝으로 대선일인 내일
전국 날씨 어떻습니까? 네, 내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남부, 충남권 남부, 충북, 전라권은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상권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는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우산을 챙기고 차량 운행 시에는 감속 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27도 사이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당선자 나오면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 출범합니다. 그만큼 새 정부 정책 방향도 바로 나와야 되고 과제도 바로 실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경제와 금융 분야 산적한 과제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성장률 발표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2.5%로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네네. 인하의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2.5% 이제 기준금리가 됐는데 네. 배경, 그러니까 0.25% 포인트 정도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활력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좀 높았습니다. 1,480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금리 그 당시 만약 인하했으면 환율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1,370원, 80원 정도 되고 있어서 그때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환율 안정? 예, 환율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또 이유가 미국 관세 때문에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죠. 수출마저도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빨리 이제 금리 인하해서 이제 내수를 아니면 경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금통위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장률 둔화, 환율 안정, 네. 수출마저 불안할 수 있다. 경제 활력을 줘서 내수도 살려야 된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성장률 중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이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건데 그만큼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아마 이게 뭐 통계로 느끼시는 것보다 아마 피부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내수 상황도 안 좋고 투자 네. 상황도 안 좋고, 왜냐하면 일단 시장에 나가면 돈이 안 돈다라는 게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간 올해 예상치를요 0.8%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대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둔화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네. 근데 한창 키가 클 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물론 뭐 애가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장해야 될 때 성장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에 애간장이 탑니다. 그러니까 성장, 우리나라의 이제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거든요. 네네. 지금 성장을 해야 될 때에 성장이 안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
상황과 똑같은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 투자, 뭐 정비 지출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전망치가 낮습니다. 미국은 연 2.2% 성장할 거야 보고 있는데 우리는 0% 성장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예요.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 이미 선진국인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저성장 구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려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는 소비라든지 뭐 투자 부분이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순수출이 총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래서 사실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네, 이걸 뚫어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재정 정책. 재정 승수도 있고요. 물론 네. 재정 정책을 써서 예, 예. 재정 승수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있고요. 기술 투자입니다. 기술 투자.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R&D 투자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숙제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공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AI 부분, 로봇 부분에서 물론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중국이나 미국 비해서 너무 느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30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약속했고요. 네. 자, 역시 새 정부의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과제는 내수 진작 아닐까도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또 비유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애가 키가 안 큽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약을 하나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시기적절하게 먹으면 좋은데 예. 이걸 많이 또 먹이면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경은 지금 현재 추경은 시기적절한 추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지금 13조 원 정도 이제 추경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재부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예산 책정해서 이제 돈 풀기 들어갈 텐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2차 추경 갈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로 보면은 또 새로운 추경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부분 나오죠. 관세 정책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죠. 다행히 그나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내수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추경을 단행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가계부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내수 진작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뭐 기준금리 그다음에 대출금리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기준금리 이렇게 내리더라도 대출금리 내리는 데는 좀 시차가 있죠. 시차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이자 수익이 최대 수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바로 내린다 그러면 또 이자 마진은 또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예금금리는 바로 내리고요.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여신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내립니다.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은행들도. 왜 그러느냐. 야, 지금 봐라.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대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출로 뛰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심각해진다. 그래서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일단 대출 금리는 이제 좀 천천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계 대출이요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총량을 보더라도 지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미리 받으려는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 총량이 지금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가 그럼 내렸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필드에 있다 보니까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담대를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계대출 중에서 기타 대출 있고 주담대가 있는데 주담대 받으신 분들 3% 후반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3% 중반
3% 초반까지는 대출 금리가 나오지는 않고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보통은 보면 4% 초반대에서 아마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주담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7월달 되면 대출 총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받으셔야 된다는 게 지금 막차 시장에 탈라 그러잖아요. 예, 막차 수요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대출 받으시려고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량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은행들은 매일매일 총량을 정해놓고 그 금액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이 가계대출 문제도 좀 심각하죠. 이미 뭐 아시겠지만 700조 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아마 새로운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반기에 금리나 또 있을 거라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권혁준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인하 조치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성장률 본다 그러면, 경기 둔화세 본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는데, 일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보고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의 격차가 네. 2%포인트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돈은요, 순리가 있죠.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이자가 많은 쪽으로 돈을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2%포인트 더 높은데, 그럼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물론 미국으로 갈 겁니다. 당연히 달러 사러 가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 여기서 더 떨어진다?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더 사실 미국 쪽으로 돈이 흐르게 되겠죠. 한국은행도 아마 금통위원들도 고민할 겁니다. 이제는 미국 금리를 보고 나서 아마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만약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정도로의 우리나라가 뭐 관세로 인해서 아니면은 내수 부진에 의해서 성장률 자체가 역성장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부담을 안고서라도 금리 한번 인하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 경기,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아마 한 번 더 단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혁준 평론가님 말씀은 인하 필요성 있는데 여하튼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리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뭐 인하하고 추가 인하하면 이른바 B컷, 우리도 네. B컷 단행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B컷을 할 수 없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네. B컷 단행하고 이러면 일단은 경기 인하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경기를 살리는 부분보다 네. 자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거품이 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제 B컷 하기에는 저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지금 가계 대출이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뭐 무작정 내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더 자산 가치가 거품이 끼고 있으면 이거 부메랑처럼 또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지금이나 가뜩이나 양극화가 너무 큰 시장인데 이런 네네. 상황에서 B컷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시간이 이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네. 후보가 당선돼도 추경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론 같은데, 자, 권혁중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까요? 전 첫 번째 소상공인 분들을 살려서 일단 내수 진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내수 진작. 그렇게 네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부동산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건설업에서 너무 부진하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이 너무 많고요. 악성 미분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들 지금 못 살아남습니다. 네.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 부동산을 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양극화해서 이런 점들이 아마 뭐 재정 지출을 썼을 때 중요한 부분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짚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비 부분에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진작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소상공인만 사실 또 내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아마 양 후보 모두, 그다음에 네네. 지금의 이제 대선 후보 모두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의 차이겠지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사실 민간 부분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분명히 나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재정 승수가 높은 쪽으로 아마 쓸 겁니다. 금방 네.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건설업 쪽 이렇게 아마 돈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